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가 아니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넣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야곰단넷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실 분들은 이 야곰단넷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회원가입하시고 보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강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좋은 강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링크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는 아니고 이때 공유했던 내용들이 제가 이왕 만든 김에 여기다 살을 좀 더 덧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캐주얼하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도 되겠죠? 얼마든지 제 의견에 뭐 반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 제가 느끼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좀 요약해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보자면 먼저 인공지능의 현재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준비하고 계시죠, 다들? 계신데 그때의 AI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의 포지션과 앞으로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제 블로그 글에도 이 관련해서 게재해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인트로인데 첫 번째 현재 AI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2016년도에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때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러한 용어들을 그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때가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이 이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다, 뭐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산재를 했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과거에는 인공지능이란 이런 거죠.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합니다. 과거에도 수집을 열심히 했었죠. 뭐 고객 정보랄지, 뭐 A라는 고객은 뭐 구두를 좋아하고 B라는 고객은 가전제품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쭉 축적을 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추론한 건 뭐죠? A라는 고객이 구두를 좋아할 거다. 그러면은 구두를 추천할 거고 B라는 고객이 가전제품을 좋아할 거다. 그러면은 가전제품을 추천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A라는 고객에게 구두를 추천할 수 있는가? B라는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A라는 고객에게 계속 가전제품을 추천하게 되면은 당연히 구매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념이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패터나이즈라는 말은 이제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짜는 겁니다. 뭐 30대이고 남자이고 뭐 패션에 관심사를 뭐 체크를 해놨고 이러면은 구두를 추천해 준다.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고객은 뭐 40대이고 여성이고 뭐 직업은 어떻게 되면은 가전제품을 추천해 준다. 이런 알고리즘을 쫙 다 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이 즉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 패턴을 누가 만들어요? 바로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결국에는 잘 예측을 하고 잘 추천할 거고, 즉 잘 추천을 해야지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럼 과거에는 이 경쟁력이 바로 이 패턴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좋은 경쟁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사람을 뽑는 게 즉 기업의 경쟁력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은 이 포지션을 누가 대체하냐면 바로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일일이 패터나이즈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예측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AI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과거에는 이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똑똑한 AI를 뽑는 게 기업의 경쟁력인가요? 아니죠. AI는 뽑을 수 없습니다. AI는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의? AI의
AI 엔지니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을 거고요. 이게 뭉뚱그리자면 뭐 AI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이 뭐예요? 바로 AI를 잘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조사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20%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는 높은 연봉을 이렇게 올려주고서라도 데리고 온다 이거죠. 자, 이거 더 충격적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15만 5천 달러. 물론 한국이랑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하이스트 에버리지 애뉴얼 샐러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에스트가 있고 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가 있는데 이 하이스트의 에버리지를 보니까 굉장히 높죠. 구글, 페이스북 다 들어본 기업이고요. 23만 불, 25만 거의 뭐 연봉이 3억에 육박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가? 근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장 경제 논리의 원리를 딱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서플라이 디맨드의 임발란스 때문이겠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AI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분야의 기업의 높은 수요, 그에 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대학에만 맡겨서 첨단인력 못 구한다, 뭐 AI 이제 구인난이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청년들은 구직난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이 상황을 지금 보면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기업은 그러면은 뭐 사람을 안 뽑느냐, 그게 아니라 기업도 인력을 뽑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인재가 지금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은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칭해주면 굉장히 쉽게 매핑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공급 불충분, 수준 불충분, 이게 뭐냐면 고급 인력에 대한 인재 매칭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급 인력은 비단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기술, 뭐 테크,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AI 강국 만든다 해서 작년에 나온 거죠.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고 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AI 인력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돈 장비 다 있는데 사람 없다. 네이버, 카카오 대표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장비랑 이런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는데 인재가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I 인재 1만 명 부족하다. 코딩부터 가르쳐라.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잠깐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기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경우, 막 데이터 엔지니어가 막 갑자기 이탈한다랄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AI 인재, 뭐 데이터 인재, 뭐 네트워크 인재들은 그대로예요.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근데 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임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까?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 이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이건 갑자기 대규모 은퇴라거나, 막 내가 AI 엔지니어고 데이터 다루는 사람인데 갑자기 은퇴라거나 갑자기 사망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진다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폭발한 경우. 자, 이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인재 풀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때도 역시 임금 상승을 초래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요가 왜 폭발적으로 늘어난가? 요즘 와서,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요즘 와서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찾기 전에 잠시 머신러닝의 장단점과 발전 역사를 잠깐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장점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이 판단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 굉장히 복잡하고 막 데이터도 방대해서 사람이 도저히 이건 알고리즘 짤 수가 없어. 이런 패턴을 인지할 수가 있죠. 좋은 알고리즘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적절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가 보장된다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바로 확장성 그리고 침투력입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AI의 확장성과 침투력. 인공지능은 종합적 분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 의료 데이터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센서, 웨어러블 등 다양한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AI의 의료 통합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진화가 의료의 본연과 의료 산업의 전반적인 접근을 크게 바꾸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 이걸 요약하자면 지금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의료계를 침투를 해서 이 의료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 같아요. 함축적으로 보자면. 자, 이거를 왜 AI의 확장성과 침투력에 갑자기 예시로 들고 왔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제가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라 하더라도 의료계에 함부로 접근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지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이 다 구현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이터까지 수천 년 걸려서 수천 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수십 년의 데이터를 그걸 다 학습시킨 다음에 의사가 보지 못하는 그 정밀한 뭐 엑스레이 데이터랄지 이런 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다 학습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이런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 도메인 지식이 그럼 없어도 되냐? 뭐 AI 엔지니어가 그러면 기술적인 지식만 있고 의학적인 그런 도메인 지식 없이 빌드업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도메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과거에는 아예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덧붙여진다면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확장성은 지금 AI 이 기술이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그 다음에 뭐 쇼핑, 뉴스 기사, 뭐 자연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더 보실 겁니다. 뒤에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 1950년대부터 계속됐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왜 최근에 와서 이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물론 뭐 의료계에 침투하고 뭐 AI가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죠. 자, 이 1990년 2000년, 2010년에 왜 주목받지 못했느냐? 자, 볼게요. 자, 하드웨어 발전을 제가 꼽고 싶은데, 자, GPU라는 게 굉장히 요즘 비트코인으로 뭐 GPU라는 하드웨어가 과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친숙한 하드웨어 장비가 된 것 같아요. 자, GPU는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자, GPU를 활용한 병렬 학습이 가능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하다. 복잡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다. 이렇게 세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ISRVLC가 맞나요? 그 세계 이미지 분류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에러율인데 이 이미지 분류를 해가지고 뭐 탑5 에러율, 탑1 에러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어쨌든 요 에러율만 보시면 되는데 얼만큼 이미지를 잘 분단했느냐. 막 사진 파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사진 들어가면 이건 자동차입니다. 뭐 고양이 사진 들어가면 이건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대회예요. 근데 2010년도 이전부터도 계속 열렸었죠. 근데 2016년도에 에러율이 28, 2011년도에는 26%.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의 능력이 한 5%대라고 여기 보는데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에러율이 높았던 거예요. 성능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2012년도에 보면은 에러율이 10% 정도 감소합니다. 10% 이상. 굉장히 큰 개선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인데, 이때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모델이 GPU를 활용한 병렬 학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쉘로우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분류 작업을 했던 거죠. 고양이 뭐 귀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면 이건 고양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때는 이제 GPU를 사용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그러니까 병렬 학습한다는 거는 이제 한 명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GPU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인간의 성능에 도전 가능했다. 자, 정리해보자면 과거에는 1950년도부터 인공지능 개념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1950년도 그 이전에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나왔으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리 모델은 충분한 학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포인트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은 단순히 뭐 CPU의 성능이 좋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학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이 나왔고, 이때부터 계속 좋아졌죠. 그리고 드디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죠. 자, 그리고 뭐 작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GPT-3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 들어보신 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GPT-3는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상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웹사이트 정보들, 글로 된 그 정보들, 뭐 텍스트가 있는 책과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만든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슈퍼 모델이 아니라 학습한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 AI를 안 다루신 분들은 그냥 알고리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학습한 그런 어떤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작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GPU 때문에 GPU가 대용량 학습을 가능했고, 2012년도에 처음 GPU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이 우승하면서 각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쭉 발전을 하게 되고, 2020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성능 괴물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요거 넘어가기 전에요. 이 GPU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고,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수요 폭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을 완전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인기도 많지만 지금은 뭐 가격도 오르고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AI 산업을 가속화한 요인을 정리해 보자면, 이 외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하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저장하는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스토리지 기능도 당연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 하드웨어 환경, 뭐 GPU랄지 TPU랄지 슈퍼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AI AI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고, 실제로 뭐 자율주행이랄지 뭐 자연어 처리 모델,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간다랄지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건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이제 풀게 되면은 사실 그게 머니잖아요, 머니. 그렇죠? 그러면서 활발한 AI 연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은 인간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드디어 알파고가 2세대 구단 휴먼을 이기게 되면서 휴먼의 1등이죠. 꺾게 되면서 바둑은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소재다. 이렇게 늘상 얘기를 해왔었어요. 늘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정복을 당하면서 저도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분들도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쇼크를 줬었죠. 자, 이건 뿐만 아닙니다. AI가 5,000년을 연습해가지고 인간을 게임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AI는 한국어 독해 능력 평가서 인간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저희보다 한글을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AI가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하는데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충격적인 결과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의 영역을 AI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던 거죠.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과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이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자율주행 보시면은 뭐 아직은 불안불안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사람이 감히 운전을 할 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고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AI가 인간을 대체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AI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 기사인데요. 트레이더 600명에서 2명으로 IT 기업 된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기업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1등 금융사죠. 금융기업입니다. 금융 괴물이죠. 근데 이 금융사가 한마디로 뭐 국민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이런 은행이 갑자기 우린 IT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 트레이더를 600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던 거죠. 그리고 2명으로 급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자로 교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골드만삭스 회장은 2015년 골드만삭스는 IT 회사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룩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페이스북 IT 인력보다 더 많은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자, 현재 AI가 비즈니스에 접목된 사례는 지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비전, 텍스트, 시퀀스, 레코멘데이션 뭐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율주행이랄지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글자 인식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서비스들이 이미 다 AI라는 키워드가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뭐 여기 이제 처음에 구글이 이렇게 자율주행 되게 투박하게 생겼죠. 이전에는 초창기 모델이었는데 이게 아마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굉장히 옛날에 나온 건데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알아서 잘 갑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 놓고 막 만세 만세 막 이러면서 이거 그때 봤을 때도 와 이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무슨 예전에 영화 보면 백투더퓨처처럼 자동차에 막 뭐 많이 달아가지고 투박했는데 지금 테슬라 보면은 뭐 멋들어지죠. 카메라 다 내장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이런 사례 있고요. 자, 테슬라 대표적인 거죠. 보면은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 보시면은 뭐 비자동화부터 부분 자동화 2단계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 5단계 자율주행 매우 근접해 있다. 아직은 2단계인데 근접해 있다라고 뭐 기사가 나왔었고요. 작년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미 뭐 5단계까지 나와 있다라는 썰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곧 이제 뭐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 이슈도 있겠지만 자율주행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현대차도 국내 기업인데 이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물류센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물류를 다 뭐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배송을 할지 이런 것들 시스템 다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자, 딥러닝 자동화 기술로 물류 적재부터 포장까지 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보시면은 신한 네오 AI 펀드랩 해가지고 AI가 추천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KB 운영에서는 AI 펀드에 30억 시딩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벌써 작년 기사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연간 순이익의 5%를 웃도는 규모다라고 나와
있고요. 뉴욕 월가를 살펴보시면은 헤지펀드 창업자들을 줄퇴진시키고 있다. AI 수익률에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줄퇴진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가 일자리 130만 개 증발 경고하면서 로봇이 대체할 거다. 결국에 이 로봇은 AI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는데 100분의 1로 줄어든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직원 수, 가치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많은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페북 직원 수와 맞먹는 골드만삭스의 IT 인력 이거 2017년도 기사여서 이미 요거는 뛰어넘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IT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AI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딥러닝 관련된 논문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익히 아시죠?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추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에도 추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 편집에도 추천 시스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에 이어 다음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래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이거를 에디터가 한 번 더 수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잘못 추천된 게 추천될 수 있으니까 이걸 사람의 손을 한 번씩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상품 추천이랄지 이런 거 개인화 추천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이용자 뭐 80%가 AI 템스 이런 거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맛집 추천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AI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종목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AI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금융, 제조, 소매, 의료, 운송, 에너지 사실상 모든 분야다. 모든 분야다는 여기서 뭐 안 쓰이는 분야가 거의 없죠. 거의 다 쓰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AI가 왜 수요가 급증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접목되고 있는데 우리 AI 인재들은 그에 반면 많이 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업은 당장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우리 사업에 적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야 되는데 분야가 늘고 기업들도 늘어났죠. 그에 반면에 AI를 다룰 줄 아는 고급 인재들의 공급은 많이 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엔지니어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갑자기 찾아온 변수 코비드-19 바로 글로벌 팬데믹 변수죠.